오늘은 그래서 이거를 어떻게 시작해야 되냐. 서클 IPO라는 토픽이 있었고, 뭐 우리나라 이번에 입법된 그 시기 디지털 자산 기본법이 있었죠. 근데 오늘은 가볍게 이 정부가 코인 상패 결정한다 관련된 뉴스가 나온 거에 대해서 먼저 이야기를 해보면 좋을 것 같아요. 이런 속보가 나왔어요. 정부가 코인 상패를 결정한다. 가상자산 거래소 권한 박탈 검토. 정광현과 송주원 기자님이 가상자산 거래소들이 독립적으로 보유하고 있는 코인 상장 및 폐지 결정권 행사의 변화가 불가피할 전망이다. 정부와 국회가 새로운 상패 기준을 마련하고 관리 및 감독 강화를 예고했기 때문이다. 투자자 보호를 위해서라면 거래소의 상패 결정권을 박탈할 수도 있다는 입장이다. 라고 기사를 쓰셨는데 바로 1시간 전에 나온 이 기사, 민주당 측에서 그 발의를 했죠. 디지털 자산법, 자산 기본법인가요? 여튼 민주당 측에서는 정부가 코인 상패 결정 사실 무근 이 해석을 정면 반박했습니다. 민병덕 민주당 의원실 관계자는 12일 블루밍비트의 당국이 거래소의 가상자산 상장 폐지를 결정할 수 있다는 건 사실 무근 디지털 자산 기본법을 오역한 것. 저도 사실 이거 부분을 봤어요. 근데 이거는 제가 봤을 때 뉴스핌 측이 조금 뭐랄까 과대 해석을 한 게 아닐까라는 생각도 해 볼 수도 있습니다. 물론 이제 법이라는 게 어떻게 해석하느냐에 따라서 미래에 다 바뀌는 거긴 하지만은 현재로서 이제 제가 이해하고 있는 건 자율적으로 거래소들이 이거를 먼저 상장을 하고 뭐 그런 거 관리 이렇게 그 상장 지속인가 그 뭐라고 해야 돼 이거. 페퍼님이 들어오셨네요. 그 상장 그러니까 계속해서 거래소에 잔존할 수 있도록 하는 심사들을 주기적으로 계속 거칠 거예요. 근데 거기에 그 뭐지? 그 위원회 같은 데가 있어. 또 그 걔네들 그 가상자산 그 뭐야 대통령 직속 그 부서 밑에 또 무슨 위원회가 있어. 걔네들이 무슨 크립토 그 관련된 심사라든가 이런 거를 하는 사람들인데, 근데 이제 걔네들이 봤을 때 이 코인은 좀 문제가 있네 하면은 이제 걔네들이 거래소들한테 그렇게 커뮤니케이션을 해서 상장 아니 상장이래 상장 폐지를 결정을 하는 걸로 알고 있어요. 과정을 제가. 물론 이제 정확한 그 어 발의된 법안의 전문을 읽지 않았기 때문에 자세한 과정은 어떻게 되는지 모르겠는데, 여튼간에 그 이제 읽어 보면은 그 이런 대통령 직속 그 위원회라든가 협회라고 하나요? 여튼 그런 것들 보면은 민간인이 구성이 되게 커요. 그래서 그 협회 그 이름이 정확히 기억 안 나는데 대통령 직속 뭐 디지털 자산 협회 뭐 여튼 그게 있는데 거기에 대장이 이제 민간인인 걸로 알고 있고, 그리고 그 협회 위원이 뭐 이제 3분의 2가 민간인으로 채워지는 걸로 제가 알고 있어요. 그래서 생각보다 그 위원회 자체가 탁상 행정으로 돌아가지 않을 확률이 높다라고 저는 조금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그나저나 지금 페퍼님이 오셨는데 한번 인사부터 나눠볼까요? 페퍼님, 안녕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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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앞에 미팅이 너무 늦게 끝나가지고 죄송합니다. 아, 오늘 너무 재밌는 토픽 많지 않나요, 진짜? 네, 제가 방금까지 이제 이거 디지털 자산 기본법에 관해서 그냥 제가 아는 내용에 대해서 여- 예, 이야기를 하고 있었는데, 어떠세요? 약간 이 법안에 대해서 페퍼님 혹시 어떤 의견이 있으신가요? 저는 사실 법안에 대해서는 자세하게 잘 못 봤어요. 그냥 그 자극적인 헤드라인만 봤는데, 오히려 뭐 원화 스테이블 코인이나 이런 쪽이랑 그냥 전반적으로 정부가 굉장히 가상자산에 관심이 많다? 라는 느낌을 받아서 뭔가 되게 믹스드 필링이죠. 그 아, 좋은 건지 나쁜 건지 모르겠는? 좋은 거 약간 뭐? 약간 이제 그 비슷하게 느끼는 사람들이 많은 것 같아요. 우리처럼 이렇게 정부가 이거에 관심을 가지는 게 진짜
그러니까 이제 잘못했을 때 그들이 이제 무언가 잘못할까 봐 되게 좀 마음을 졸이는 게 있는 것 같은데 사실 시도는 해 보게끔 해야죠. 그래서 저도 처음에는 '아 뭐야?' 약간 이런 식의 반응이었는데 어쩔 수 없다. 이 만약에 다른 당에 다른 분이 다르게 시행하려고 했었어도 아마도 비슷한 불만이 나왔을 거예요. 그래서 일단 시도하는 것에 대해서 의의를 가지고 있으면 좋을 것 같아요, 제 생각에는. 좋습니다. 좋습니다. 저 최근에 이것도 좀 딴 얘기긴 한데 최근에 제가 다른 것 좀 공부하다가 일본이 이제 우리가 온체인에서 자산 갖고 있다가 업비트 통해서 이렇게 그러니까 원화로 피아트로 빼잖아요. 근데 그런 오프램프를 할 때 일본은 최대 55%까지 세금 떼는 거 알고 계세요? 네. 알고 있어요. 그래서 장난 아니던데요. 일본인 친구들하고 얘기해 보면 막 이렇게 세금 얘기하기 시작하면 이제 고객부터 갸우뚱하면서 되게 그쪽도 이런 크립토 정책 관련해서 정부에 대한 불신이 상당하더라고요. 그 크립토 타임즈에라고 크립토 타임즈라고 제가 이제 쪼끔 교류한 친구들이 있는데 거기도 이제 작년에 그런 크립토 관련된 새로운 법안들이 새로 이렇게 통과가 되고 막 그 총리가 이렇게 막 엄청 밀고 그랬었는데 그런 거에 대해서 우리랑 비슷한 관점까진 모르겠고 약간 감정을 느꼈던 것 같아요. '어 이거 한다고 뭐가 되나?' 아니면 뭐 아예 그냥 '아 이거 한다고 뭐 효력이 있나?' 약간 그런 것들이 많았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요. 전 그거 보면서 좀 그나마 우린 다행인 건가 싶기도 하고 물론 저희도 이제 그거에 대한 세금이 이제 곧 붙겠지만 그래도 '좀 빡세구나.' 싶더라고요. 예. 근데 이제 세금 문제는 둘째치고 저는 쪼끔 이제 이거는 오늘 제 텔레그램 제 개인 챗방에도 나온 이야기인데 이 원화 스테이블 코인이라든가 이런 거에 대한 수요 그러니까 원화 스테이블 코인이 이렇게 엄청 밀고 있잖아요. 근데 그거를 누가 써 주냐에 대한 이야기는 계속 나오고 있잖아요. 음. 그러니까 그런 거에 대해서 어떻게 제대로 된 답변을 들어본 적이 없다라고 또 이제 제 챗방에서 좀 논의가 좀 이어지긴 했었어요. 음. 그래서 약간 저도 그런 거에 대해서 의문은 뭐 저번부터 이야기하면서 많이 가지고 있다는 거를 페퍼 님도 알겠지만은 어쨌든 이게 민간 주도로 그래도 상당히 많이 주도권이 흘러갈 것 같거든요. 뭐 나중에 결과론적으로 그 정부의 힘이 이렇게 좀 간섭하는 힘이 세져 가지고 모두 다 도루묵 된다고 할지언정 초반에는 그래도 이 민간 측의 목소리를 많이 음 들으려고 노력을 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 점에 대해서는 쪼끔 불리시하고 뭐 약간 거의 뭐 포기한 거라고 해야 되나? 그냥 '그래 알아서 잘 해 봐. 나 뭐가 됐든 간에 그냥 일단 응원을 해 줄게.' 대신에 이제 결과가 어떻게 나올지는 뭐 모르는 거죠. 최근에 보니까 DSRV에서 이렇게 또 원화 스테이블 코인 관련 행사를 하셨더라고요. 좀 미리 알았으면은 갔을 텐데. 그래서 다음에 한번 DSRV 찾아가서 한번 얘기 나눠 보는 것도 좋을 것 같아요. 오히려 그거 워낙 진짜 잘하실 것 같아요. 그거 진짜 괜찮은 것 같아요. 어 나중에 차라리 사실 네. 어 차라리 저희끼리도 저희끼리인데 지윤님이나 해서 의견도 좀 들어보고 정말 어떻게 생각하고 계신지 수요에 대해서도 좀 근데 제 생각에는 국내 수요는 뭐 우리 워낙 쓰니까 하겠지만 정말 글로벌리 수요가 있을지 이런 것들 굉장히 핫 토픽이 되겠네요. 네. 이제 뭐 기억하실지 모르겠는데 저는 개인적으로 어떻게 생각하냐면은 원화 스테이블 코인을 했을 때 당장에 수요가 많은 곳부터 그거를 도입을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예를 들면 거래소. 우리나라 그 원화가 이번에 2025년 현재까지 미국 달러 다음으로 가장 거래량이 많은 법정 화폐 페어인 거 아세요?
아 진짜? 예. 업비트 우리나라 때문에. 네. 우리나라가 달러 다음으로 제일 그 거래량이 많이 발생하는 화폐를 가지고 있어요. 그게 다 한국인들 거래량이에요. 왜냐면은 워낙 한국에서밖에 안 쓰니까. 어어. 그니까 이제 당장의 수요가 거기 있는데 이제 거기에 대한 수요를 늘리려면 어떻게 해야 되냐. 한국인만 그거를 할 수 있게 하면 안 되겠죠? 당연히 음. 외국인들을 데려와 가지고 "야 너네 한국에서 거래해." 하게 해야 원화 스테이블 코인에 대한 수요가 올라가겠죠? 근데 그거를 허락을 할까? 걔네들은 그러한 리스크를 질 준비가 되어 있는가? 그리고 두 번째, 이 원화 스테이블 코인의 수요를 단순히 이 투자자들, 이 이용자 그 거래소 이용자들에게만 어 맛보게 해 주면 안 되고 외국 거래소들이 들어와 가지고 이 파이 자체를 굉장히 더 크게 만들어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이거를 진짜 극대화를 하고 싶다면. 근데 음. 이제 그게 과연 어 이 한국에 기존에 존재하는 플레이어들에게 어떻게 느껴지게 할 것인가. 예를 들면 우리나라 거래소들이 사실상 다른 경쟁자가 생기는 거라고 말을 할 수가 있는데 과연 그게 옳은 걸까? 걔네 입장에서는. 음. 그리고 이 현재 이런 원화 스테이블 코인의 수요를 완전히 올려버릴 수 있는 이러한 당장의 케이스가 있는데 거기에 대해서 언급을 하지 않는 이유는 뭘까? 해서 저는 짱구를 굴려 봤을 때 뭔가 이런 음 기득권들이 서로 이렇게 지켜주고 싶어서 정책을 짜다 보니까 가장 중요한 알맹이가 빠진 게 아닌가 저는 싶기도 하고 일부러 언급을 안 하는 걸 수도 있죠. 난 아무것도 몰라. 근데 어 쪼끔 음 겉에서 봤을 때는 그 이렇게 지금 느껴진다. 지켜줘야 되는 기득권은 누구가 될까요 그러면? 뭐 거래소겠죠. 근데 그들이 거래소를 이제 그러니까 이제 거래소 예를 들면 업비트에서 지금 원화로 하는 원화 페어를 정말 원화 스테이블 코인으로 만드는 거는 업비트에는 뭐 나쁘지 않은 장사일 수 있지만 새로운 거래소가 들어와서 원화로 페어를 만들어서 거래를 시키는 건 인제 업비트에 안 좋으니까. 그쵸. 경쟁이 생기니까. 음. 그리고 이게 제 생각에는 한국 이게 약간 대통령이 전체 기조 이 새로운 정부의 기조하고 좀 많이 맞물려서 가고 있는 거잖아요, 이 전체적인 게. 네네네. 근데 이제 지금 하고 싶은 게 뭐냐면은 우리나라 자본시장을 쪼끔 더 어 개방을 한다든가 뭐 그런 느낌으로 지금 가고자 한다고 제가 좀 뭐 음음음. 어디서 읽었는지 모르겠는데 여튼 그렇게 어디서 제가 주워 들은 걸로 쪼끔 알고 있는데 뭐 아니라면 말고. 여튼 외국 투자자 더 많이 끌고 오고 싶어 하는 것 같고 AI라든가 이런 크립토라든가 첨단 산업에 대한 투자를 더 확대를 하고 싶어 하는 것 같아요. 근데 이제 외국인들을 끌고 왔을 때 어 그들이 쪼끔 한국에 쪼끔 더 투자를 하고 싶게끔 만들려면은 한국인들만 이 시장에서 놀면 안 되거든요. 그러니까 음. 예를 들면 싱가포르나 홍콩이나 뭐 뉴욕이나 이런 곳들이 금융 기업들이 이렇게 거기서 되게 잘 나가잖아요. 거기서 정착을 하잖아요. 근데 그거는 걔네가 그만큼 열려 있기 때문이잖아요, 어떤 금융 시스템 자체가. 근데 우리나라는 그렇게 어떤 뭐 크립토 허브가 되고 싶어 하는 것처럼 보이는데 이 중요한 것들을 내주지 않으면서 그게 포지셔닝이 되나 싶기도 해요. 그러니까 음. 여기서 중요한 거란 이 한국 시장 안에서 무한 경쟁이 가능하게 만들어서 진짜 잘하는 놈들이 이기게 하는 그런 시장 구조를 만들어야 한국에다가 예를 들면 바이낸스도 투자를 해 주고 코인베이스도 투자를 해 주고 하는데 막 이제 다 막아 놓고 "야 우리는 원화 거래소 4 개밖에 안 할 거야. 대신에 외국인들은 여기 와서 많이 거래를 해 줘." 하면은 뭐 거래할 놈들은 들어오겠지. 근데 수수료는 낮아지진 않겠죠. 또 그 거래소들 자체의 어떤
빡빡한 이 상장 시스템 때문에 거래 이 트레이더들 입장에서는 새로운 상장 페어가 안 생기니까 좀 매력도가 떨어질 수가 있죠. 근데 음. 이거를 타파를 하기 위해선 결국에는 상장이 조금 더 자유롭고 조금 더 다이내믹하게 여러 가지를 시도해 볼 수 있는 시장을 만들어야 되는데 과연 그게 되나? 저는 그런 생각이 들어요. 근데 저 궁금한 게 그러니까 제가 잘 몰라서 어 우리나라 사람들이 바이낸스를 쓸 수 있잖아요. 우리나라 사람들이 예를 들어서 코인베이스는 제가 안 써봐서 모르겠는데 어쨌든 다양한 거래소를 쓸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걸 막아놓지 않았죠, 지금. 근데 만약에 원화 스테이블 코인 페어가 그러니까 한국인들이 진짜 거래량이 이렇게 많다라고 했을 때 원화 스테이블 코인이 나와. 그럼 바이낸스가 BTC USDT 페어도 있고 BTC KRW 페어가 있는 거야. 만약에 바이낸스가 지가 그거를 상장을 시키는 거야. 그렇게 유동성을 공급해 가지고. 그러면은 한국인들은 바이낸스 쓸 수 있잖아요, 지금. 제가 그러니까 그런 알기로 그게 그 외환법으로 그게 안 돼요. 그 외환이 그런 거래소들에서 아마 못 쓰는 걸로 알고 있어요. 우리나라의 아 원화는 제가 알기로 수입을 할 때만 사용할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어쨌든 KRW라는 그 스테이블 코인이 다른 거래소에 그렇게 되게 쉽게 가져다가 쓰기 어려운 구조다. 네. 오케이. 그러면은 막혀 있는 게 맞네요. 네. 음. 그러니까 이제 네. 사실 저도 이제 이 분야는 이제 전문가는 아니고 그냥 저보다 잘하는 분의 이야기를 저는 들었을 뿐이라서 거기에 대해서 이렇게 길게 이야기는 못할 것 같아요. 맞아. 근데 어쨌든 정말 궁금하네요. 나중에 한번 또 저기 한번 찾아가 보시죠. 네. 사실 이제 멀리 갈 필요도 없고 이제 제가 저기 프레소 리서치 팟캐스트라고 하는 것을 만드는 것을 돕는 일을 하는데 거기에 있는 그 정성문 리서치 센터장님이 되게 그냥 잘 알아요. 어. 그냥 금융 짱이에요. 그래서 저도 항상 거기서 많이 배우고 있는데 거기서 배우고 여기서 또 말하는 거예요. I see. 네. 그래서 한국은 지금 괜찮다. 저는 이제 개인적으로 괜찮은 것 같아요. 일단은 전체 그림은 나쁘지 않은 많이 것 같아. 많이 오픈 마인드 되셨네. 왜냐면 반대하면은 되는 게 없어. 그냥 일단 하자. 저는 이 정도예요. 네. 오케이. 끝. I 예. agree. 그리고 두 번째로 지금 재밌는 이 뉴스 서클의 상장 IPO가 되었었는데 $31에서 시작해서 지금 최고 $137까지 쌌다가 지금 다시 $117까지 내려왔는데 이거 처음에 $31에 상장한다고 그때 밸류에이션이 $5 빌리언였거든요. 근데 그때 그만큼 밸류에이션 나왔을 때 애들이 다 이거 너무 비싸다. 너무 이거 절대 안 된다. 이거는 바이낸스 선물 상장과 다름없는 프라이스 액션을 보여줄 것이다 이랬는데 홀리 쉣 그냥 한 3배, 4배가 올랐죠, 거의. 그래서 이거를 보면서 좀 사람들이 분명히 크립토에 투자를 하고 싶어 한다. 지금 알트들은 지금 다 죽었죠? 다 죽었는데 이 서클이 올라가는 거 보면서 이 전체 시장, 크립토를 포함해서 이 전체 시장은 조금 더 가치가 있는 무언가에 그 가치가 증명된 무언가에 투자를 하고 싶어 한다라는 게 이 차트로 이 여실히 드러났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물론 이 서클이라는 기업 자체 매출 구조 자체가 되게 테더에 비해서 좀 순수익이 조금 많이 적은 편이긴 해요. 왜냐면 얘네가 코인베이스한테 돈을 다 갖다 바치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러한 구조임에도 불구하고 매출 구조가 이렇게까지 올랐다는 것은 그냥 이 스테이블 코인이라고 하는 테마 그리고 크립토 기업에 대한 어떤 투기 열기가 대단하다라고 볼 수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여기서 묻고 싶은 건 페퍼님은 좀 사셨나요, 서클? 안 샀죠. 저는 그냥 코인베이스나 갖고 있으렵니다. 네. 사셨어요? 아니요. 저는 요즘에 아무것도 사고 있지 않은데 뭐 사실 이것도 살 생각도 안 했죠. 저는 그냥 '상장하네. 그냥 그런가 보네.' 하고 보고 있는데 이제 이거랑 별개로 크립토 자체가 지금 미국에서도 Clarity Act라고 해 가지고 어 관할 부서, 이 크립토를 관할할 기관에 대한 그 구분과 정의를 다 하려고 하고, 또 디파이 프로토콜이라든가 어 그 셀프 커스터디를 인정하는 완전 그 분위기로 흘러가고 있어요. 이번에 새로운 SEC 의장, 이름 까먹었는데 그 아저씨도 제가 막 방금 한 말을 그 아저씨가 말했어요. 이 셀프 커스터디는 괜찮은 거고 이 디파이 프로토콜의 그 코드로 이루어지는 그거는 뭐 SEC에서 우리가 뭐 봐줘야 된다, 하여튼 그런 워딩을 썼는데 상당히 불리시해서, 그때 아마 비트코인이 107K에 있다가 110K까지 이렇게 딱 쐈을 거예요. 그래서 이 서클에다가 사람들이 돈을 투자하는 것과 SEC 의장의 그런 발언들이라든가 현재 미국 의회에서 통과되고 있는 법안들을 다 봤을 때, 종합적으로 봤을 때, 그리고 심지어 우리 미국 대통령 트럼프도 자기 밈코인이 있고 자기 NFT가 있고 그런 시대인데 과연 여기서 이 불장이 끝날까에 대해서 조심스럽게 생각해 본다면, 저는 이거는 이제 그냥 이 사이클 자체가 그런 4년 주기의 사이클이 아니라 그냥 조금씩 계속 오르는 그런 장으로 우리가 진입한 게 아닐까라는 생각까지 저는 하고 있거든요. 매우 그래서 동의합니다. 상당히 희망찹니다. 전 사실 지금 최근 한 몇 달 사이에 있었던 일들은 그냥 '세상이 이제 많이 바뀌었다.'고 보는 게 맞지 않나라는 생각이 들고, 크립토에서 일하는 게 그냥 빅테크에서 일하는 거랑 거의 그렇게 다를 것 같지 않긴 하거든요. 또 우리가 얘기하겠지만 이제 스트라이프 같은 아주 대표적인 빅테크 기업들까지도 그냥 이제 크립토를 그냥 완전히 들어왔잖아요, 그냥 두 개를 인수를 하면서. 그래서 '바운더리가 별로 없다.'라는 생각이 많이 드는 것 같아요. 그래서 크립토에서도 그 바가 되게 높아질 것 같고, 그 프로젝트에 대한 바도 그렇고, 완전히 갬블에 해당하는 니치한 영역, 니치하지 않을 수도 있겠다. 어쨌든 영역은 계속 가겠지만 좀 크게 빅 스케일로 만드는 것들은 거의 그냥 웹2에서 잘 되는 기업들 수준의 그 바로 평가를 받을 것 같아요. 왜냐면 컴피티션이 그렇게 되어 버려 가지고 지금은 그냥 스트라이프랑 경쟁을 해야 되는 상황이 되어 버린 거야, 갑자기. 그래서 약간 이것도 되게 반반인 것 같아요. 좋은데 또 싫어. 좋은 거는 그만큼 이제 더 이상 음지가 아니다. 완전히 그냥 메인스트림이긴 하다라는 관점에서 너무 좋은데, 또 약간 애매한 거는 겁나 잘해야겠네. 이거 그냥 대충 이렇게 예전같이 뭐라고 하지, 상대평가인데 다 "야, UX 이 정도만 해도 진짜 크립토 서비스 측 정말 잘하시네요." 이런 말이 더 이상 의미가 없는 게 되어 버린 것 같아요. 저는 그래도 아직 그 조금 희망이 있는 게, 여전히 크립토 쪽에 진입 장벽이 저는 굉장히 높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러니까 그 앱 자체를 만드는 거는 이 퀄리티는 둘째치고, 그거를 기회를 맛보기 위해선 결국 이 시장에 들어와야 하잖아요. 음음. 근데 이 시장에 들어올 수 있는 것 자체가 저는 조금 아직도 여전히 힘들다라고 생각을 하는 쪽이거든요. 왜 왜냐면은 어. 정보가 너무 어 얻기가 어려워요. 예를 들면은 어 내가 예를 들면 컴퓨터를 배우고 싶어요. 내가 개발자가 되고 싶어요. 그러면은 그냥
가서 배우면 돼. 무슨 학원들이 있고 무슨 대학교가 있고 무슨 온라인 교육 과정이 있고요. 근데 크립토를 배우려면 어떻게 해야 돼? 라는 질문부터 많이 나온단 말이에요. 근데 이제 그런 뭐 자격증도 있고 뭐 그런 코스도 있고 한데 사실 크립토라고 하는 이 시장이 정치 철학, 어 컴퓨터 공학, 그리고 금융, 약간 이 세 개가 미묘하게 섞여 있는 시장이라서 커리큘럼에 따라서 되게 한쪽으로 너무 이렇게 기울어지기 쉽거든요. 그래서 이 세 개를 이제 다 통달한 사람들이 보통, 통달이라기보다는 이 세 개를 전부 다 좀 어느 정도 아는 사람들이 조금 더 이 시장에서 이렇게 출세하기가 쉽다고 저는 보는데, 이 세 개를 이렇게 짬뽕처럼 이렇게 잘 섞어서 이렇게 배울 수 있는 데가 거의 없다. 보통 흥미가 생겨서 하나의 어떤 그 학문, 예를 들면 저 같은 경우에는 되게 정치 철학 같은 그 접근으로 많이 처음 봤단 말이에요. 약간 엄청 무정부주의적인 것이라서 그렇게 많이 봤고, 약간 경제와 그 화폐 현상에 대한 그 거를 많이 접하면서 진입을 했단 말이죠. 근데 반대로 아예 이걸 기술적으로 진입한 사람들은 나를 이해를 못할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런 교육에 대한 문제 때문에 아직은 사람들이 여기에 진입하기 쉽지 않다. 그리고 심지어 음. 한국어로도 그게 잘 안 되어 있어. 음. 저는 거기에 대해서 조금 의견이 다른 게, 저는 크립토의 초창기에는 이게 되게 이데올로기나 뭔가 어떤 철학과 금융의 융합 같은 느낌으로 이걸 이렇게 좀 가치관으로 바라보는 게 많았던 것 같아요. 좀 초기였으니까. 근데 사실 지금은 이미 이게 하나의 서비스를 잘 만드는 수단이 되었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물론 당연히 이걸 쪼끔 더 가치 관점에서 어떤 '미래를 이렇게 가야 된다.' 약간 뭐 예를 들면 무정부주의나 아니면 탈중앙화나 이렇게 보시는 분들도 있지만은, 충분히 그렇지 않고서도 얘를 가져다가 활용할 수 있는 부분이 너무 많아졌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내가 예를 들면 AI에 대해서 정말 AI의 어떤 막 문화적인 거나 이런 거 이해하지 않아도 그냥 가져다가 쓰고 막 하잖아요. 그냥 모든 서비스에 다 AI를 가져다가 어답션을 하는 것처럼. 저는 크립토도 그렇게 지금은 많이 되었다고 생각을 좀 하는 편이고, 무엇보다 내가 크립토에 대해서 엄청 잘 알지 않아. 그 블록체인이 어떻게 돌아가는지 몰라. 그 뒷단에 뭐 블럭이 어떻게 생성되고 검증되고 이런 거 1도 몰라. 밸리데이터가 있고 이런 건 1도 몰라. 그럼에도 모든 이 뭐라고 하죠? 지금 뭐 디파이 같은 데들이 하도 그거를 앱스트랙션을 많이 해 놔 가지고 저는 가져다가 쓰기가 굉장히 좋게 만들어 놨다고 생각을 하는 많이 느끼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뭐 내가 덱스를 연동해야 돼. 뭐 어떤 앱인데 덱스를 연동해야 돼. 웹2 앱일 수도 있고 웹3 앱일 수도 있는데, 덱스를 연동해야 된다고 하면은 내가 그걸 전부 다 이해를 할 필요가 없거든요. 덱스의 원리랑 이런 거 모든 거를. 그냥 주피터 가 가지고 걔네가 만들어 놓은 SDK랑 API랑 가져다가 그냥 쓰면 되고, 뭐 만약에 토큰을 런칭하는 그런 거를 하고 싶다라고 하면 메테오라 가 가지고 "야 나 가서 이런 거 만들 건데 좀 도와줘." 하면은 그냥 여기 있습니다. 1, 2, 3 이거대로 하세요." 끝. 약간 이렇게 많이 발전을 해 왔다고 생각을 해 가지고, 저는 그 엔트리 배리어가 더 엄청나게 많이 줄어들었다라고 좀 느끼는 것 같아요. 저는 근데 이제 그거는 저도 동의를 하는데, 제 생각에는 사람을 설득하는 거잖아요. 사실 프로덕트를 판다는 것은. 근데 설득하려면 그들의 동기에 대해서 알아야 되잖아요. 근데 이제 여기 이 시장에서 비트코인을 들고 있는 사람들의 동기는 뭘까에 대해서 물어본다면 뭐 그냥 돈 벌기 위해서라고 대답할 수도 있지만, 그러면은 비트코인 들고 있는 거 그냥 현금으로 바꿔도 되잖아라고 물어봤을 때 죽어도 그러지 않겠다고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왜 그걸로 그 집 사지, 왜 음. 저기 말리부에 있는 집 사면 더 낫지 않아? 라고 하면은 아니 나는 비트코인 들고 있어요. 나는 이게 제일 좋아라고 하잖아요. 음음. 그거는 그들이 시스템을 신뢰하지 않기 때문에 그거를 들고 있는 거라고 저는 해석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을 이제 설득을 하려고 하면, 그들이 가진 비트코인을 내 프로토콜에 예치를 시키고 싶다면 왜 내 거가
그냥 네가 그냥 들고 있는 것과 다름이 없는지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야 돼. 그러려면 이제 셀프 커스터디 이 스마트 컨트랙트는 너의 비트코인을 빼앗아 가지 우리의 허락을 맞는 게 아니야. 그냥 네가 너의 프라이빗 키로 사인을 해야만 그 돈이 움직여. 우리는 어떠한 권한도 없어. 너는 그냥 우리들의 그 스마트 컨트랙트를 쓰는 거야. 이런 식으로 이제 해야 그들의 유동성을 갖고 올 거 아니에요. 그래서 저는 사실 뭐 개발하는 것 측면에서는 뭐 저는 개발자 아니니까 잘 모르는데 뭐 많이 배리어가 낮아졌을지언정 여전히 유저를 설득하는 데 있어서 이런 동기에 대한 분석을 위해서는 어, 조금 옛날 고리타분 이야기를 조금 해야 이렇게 이해해야 되지 않나?라는 생각은 여전히 합니다. 그렇구나. 그럴 수도 있겠네요. 저는 그냥 사람들이 되게 결국에는 인센티브로 움직이는 거니까 저는 인센티브만 주면 된다고 생각을 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인센티브가 이걸 너가 이렇게 랜딩을 했을 때 이자리 몇 퍼센트를 줘. 이러면 이 사람도 움직인다고 저는 보는 것 같고 솔직히 저는 오히려 덱을 만들어 보고 컨트랙트를 진짜 이제 우리 서비스로 컨트랙트에 다양한 걸 이제 이것저것 커스터마이즈 해보면서 느끼는 게 이게 스마트 컨트랙트라고 당신의 돈을 여기서 우리가 허락 없이 할 수 없습니다라고 하기 되게 좀 되게 어폐가 있다 이런 생각도 많이 들거든요. 왜냐면은 그걸 어떻게 짜냐의 문제예요. 그러니까 진짜 옛날에는 스마트 컨트랙트 짜면은 업그레이드도 못하게 하고, 그러니까 데브 어카운트 월렛이 뭐 손도 못 대게 하고, 뭐 아무것도 못 바꾸게 하고, 한 번 만들어줬으면 끝이고, 뭐 이랬었던 게 있었는데, 지금은 사실 다 업그레이드 시키거든요. 그러니까 사실 빼려면 다 뺄 수 있고, 그리고 사람들이 그걸 코드 와가지고 깃허브 다 보지도 않잖아요. 그거 뭐 정말 못 빼는 건지 등등등등. 근데 저는 그거를 신경 쓰는 걸 기대하기도 어렵고 무엇보다 실제로 그렇게 움직이지도 않는다. 아주 실질적으로는 라고 생각을 해서 그냥 되게 인센티브를 주냐 마냐의 문제라고 보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뭐 이자를 더 줘서 뭔가 내 돈의 캐피탈 에피션시가 늘어나든 아니면은 있었던 비용을 줄이든 뭔가의 효율성을 늘려서 결국에 너한테 이득이야라고 하면 사람들은 쓸 것이고 근데 제가 볼 때는 서비스 입장에서 그 인센티브를 막 땅 파서 장사할 수 없잖아요. 그 인센티브가 나와야 되는데 그 인센티브가 나올 때가 내가 볼 때 온체인밖에 없어. 그러니까 많이들 하게 돼요. 그러니까 스트라이프 입장에서도 너무 전 이해가 돼요. 스트라이프가 자기네들의 비즈니스를 더 막 10x를 시켜야 되는데 피를 더 다운시킬 방법이 없어. 스테이블 코인을 쓰는 거 말고는 예를 들면 그런 식으로 하다 보면 다 자연스럽게 이거를 수단으로서 가져다가 쓸 거라고 좀 보는 것 같아요. 근데 진짜 맞는 말씀이에요. 인센티브로도 확실히 사실 인센티브가 다긴 한 것 같아요. 근데 이제 제가 이제 본 경험은 뭐냐면은 그 인센티브를 줘도 이제 안 움직이는 경우도 꽤 있단 말이죠. 그래서 그 이제 그 이유가 뭐 여러 가지가 될 수도 있긴 한데 특히나 그 인센티브가 이제 허공에서 나오는 토큰을 주는 거라면 조금은 요즘에는 설득력이 조금은 떨어질 수도 있다고 생각해요. 물론 이 시장 자체가 훨씬 더 이제 외연으로 확장을 하면서 다시 한번 이 뭐랄까 토큰을 가지고 토큰 퍼주기 이거 하는 게 또 더 성행을 할 수도 있을 것 같은데 뭐 지금도 이미 많이 현재 이 순간에도 많이들 하고 계시는데 여튼 저는 약간 제가 생각한 케이스들은 되게 극단적인 케이스가 많거든요. 근데 이제 대부분 99%의 경우는 페퍼님 말씀대로 다들 돈 조금 준다고 하면 다 움직이는 것 같아요. 맞아. 약간 AI 써서 기업들이 코스트 낮추는 거랑 저는 거의 비슷한 수준으로 가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좀 드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냥 내가 핀테크 기업인데 어 우리가 예를 들면 우리가 이 정산을 더 빨리 할 수 있다고 뭐 우리가 카드사한테 주는 비용을 줄일 수 있다고 그냥 이런 거 그 전체 프로세스에서 일부분을 이제 블록체인을 가져다가 쓰는 거죠.
어떤 부분을 효율화하려고. 혹은 이제 그러다 보면 자연스럽게 그럼 우리도 우리 토큰을 내볼까? 약간 이렇게 되는 거고. 그러면은 성장하지 말고 차라리 토큰으로 펀드레이징을 해볼까? 뭐 등등등등. 사실상 우리가 되게 크립토 안에서만 해왔던 우리만의 세계에서 해왔던 것들이 굉장히 하나하나의 기능단으로 유틸리티처럼 이렇게 사용되는 그런 것 같아서 제가 그 배려가 엄청 되게 작아지겠다, 좀 옅어지겠다 이런 생각을 하는 것 같아요. 근데 또 이제 이거를 더 최근 사례 예를 들면은 빌리브라고 하는 앱에서 그 인터넷 캐피털 마켓스라는 걸 음음. 만들었었잖아요. 음음. 근데 그게 사실은 이제 우리 그냥 토큰으로 IPO 해버리자 이거잖아요. 작은 스타트업들이 우리 플랫폼에서 IPO를 하는 거잖아요. 사실상 코인으로. 음음음. 그냥 우리 주식을 사는 뭐 주식은 아니죠. 걔네들이 이제 주식을 그 배당을 주진 않지만 이제 거래량에 따라서 거기에 따라서 이제 분배하고 뭐 그렇든 예 음. 짜잘한 건 다른데 근본적으로는 맞아요, 그 맞아요. 토큰을 산다는 것은 그 기업에다가 베팅을 한다는 거야. 음음. 근데 이 아이디어도 사실 이제 사람들이 처음에 이거 될 거야라고 했는데 지금 웬걸? 그렇게 이렇게 쉬운 또 아이디어는 아니야. 왜냐면은 아직도 이런 토큰 이 파운더와 이 파운더를 제외한 이 시장, 그러니까 토큰을 만들어낸 사람과 토큰을 사주는 사람들, 그들의 인센티브가 너무나 다르기 때문에 이거를 어떻게 서로 윈윈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 이 시장은 저는 아직도 모른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이 점에 대해서는 저는 아직도 배리어가 상당히 높다고 생각해요. 그리고 이거를 사람들에게 설득하는 점. 예를 들면은 내가 왜 예를 들면 뭐 이번에 새로 나온 그 어떤 프로젝트의 토큰을 2년간 베스팅으로 사야 돼? 라고 물어본다면 사실 그거 그냥 그렇게 해야 이 공평한 어떤 게임이 된다고 생각하는데 근데 나 말고 그 기업의 이제 다른 사람들은 또 다른 조건을 가지고 그거를 어떻게 잘 이렇게 어 이렇게 해 잡수시는 분들도 있잖아요. 음음. 그러니까 이제 이런 여러 인센티브 문제에 대해서 아직은 쪼끔 어렵다. 제가 봤을 때는. 그냥 음. 너무 사람들을 설득하기가 어렵다. 음. 내가 공짜로 받는 토큰을 내가 왜 쟤는 왜 사야 될까에 대해서 생각을 해 본다면 없어. 진짜. 허공에서 나오는 토큰이에요 진짜로. 다만 음. 거기에다가 이제 가치를 부여를 하는 방법이 어 증권처럼 이게 배당을 준다든가 뭐 우리가 좋아하는 하이퍼리퀴드처럼 바이백을 해 가지고 토큰 가치를 부양한 어떤 걸 해야 되는데 그게 현재 미국 법으로 어 약간 불법으로 쪼끔 많이 귀결이 되고 있죠. 그렇게 하면 증권이 되어 버리니까. 음. 그래서 아무래도 이런 거에 대한 인센티브 문제는 미래에 조금 차차 해결되지 않을까라고 희망을 품기도 하지만 이제 문제가 뭐냐? 이 음. 크립토라는 시장은 미국에 있는 시장이 아니야. 미국 예를 들면 미국의 그 실리콘밸리 파운더들은 한 10년 정도를 파운딩을 한 다음에 투자를 막 받아 막 그 시리즈 막 C, D까지 받아. 그러고 나서 한 10년 뒤에야 그때서야 이제 그 유동성 이벤트가 일어난대요. 그때서야 쪼끔 매각을 할 수 있고 막 그런 일이 일어나. 근데 이 크립토는 2 년도 길어. 2 년도 사람들은 길다 그러고 심지어 이제 최근에 많이 논란이 되었었던 그 무브먼트 이런 애들은 그냥 뭐 OTC로 해 가지고 그냥 바로 팔고 그런 일들이 허다하잖아요. 근데 그게 가능한 이유는 걔네가 어 미국 당국에 그 신경을 안 쓰기 때문에 그냥 법인도 다 두바이에 두고 이런 식으로 하고 있기 때문에 미국 입장에서 이거를 어떻게 막 걔네들이 어떤 심각한 그 뭐 권도형 같은 사태가 일어나지 않는 이상 그걸 단속할 어떤 의지가 없을 수도 있다라는 문제가 있어요. 그리고 미래에도 미국 영토에 그 들어가지 않으면은 걔네들이 그냥 어 엄청나게 그 미국에서는 증권법 위반인 것들을 많이 할 수도 있다. 그래서 음. 이거 세계적인 어떤 표준이 생기지 않으면 이거 계속 이 모양일 수도 있겠다. 음음. 음. 아.
흥미롭네요. 저는 개인적으로는 되게 동의하고 그냥 이 빌리브 같은 서비스가 만들어낸 것은 제가 생각할 때는 향후 어떻게 펼쳐질 것 같냐면 그 컨셉이 계속 남을 것 같고 그 서비스가 잘 될 거냐는 사실 잘 모르겠거든요. 그러니까 저는 그 컨셉이나 혹은 걔네가 만들어낸 새로운 방식 마치 펌프펀이 만들어낸 본딩 커브를 통한 런치패드라는 방식 뭐 메테오라가 만들어낸 DLMM이란 방식 뭔가 누구나 그러니까 왜냐면 빌리브는 생각보다 그게 좀 토큰 런치긴 한데 좀 다르긴 하단 말이에요. 왜냐면 그 파운더가 토큰을 내도 그냥 일부 토큰을 뭐 예를 들면 토큰의 몇 프로를 그냥 먹는 게 아니라 모든 게 다 거기에 컨트랙트에 들어가고 트레이딩 피만 먹는 그런 방식이라서 이제 트레이딩이 안 되면 안 될수록 그냥 자기는 먹는 게 없는 방법이란 말이죠. 그래야 맞잖아요. 왜냐면 자기가 레이징 해놓고 일 안 하면 트레이딩이 안 될 거니까 하이프라는 게 꺼질 거니까. 그래서 그런 방식들은 저는 남을 거라고 생각하고 그거는 꼭 빌리브를 통하지 않더라도 그냥 내가 IPO를 하고 싶진 않고 레이즈는 하고 싶고 뭔가 토큰을 통해서 뭔가 되게 다량의 사람들과 커뮤니티를 만들고 싶다라고 하면 쓰일 것 같은 모델인 것 같아요. 그냥 딱 그 정도? 쓰일 수 있는 착안할 수 있는 아이디어의 실험을 했다인 것 음. 같아요. 사람들이 다 빌리브를 쓸 거냐 그럼 그건 잘 모르겠는데. 근데 저는 이제 거기서 약간 인센티브 이렇게 얼라인이 안 된다고 생각하는 이유가 결국에는 파운더 자체가 그거를 안 들고 있으면은 코인을 그거를 위해서 일을 할 이유가 없거든요. 거래량이 발생을 하는 거랑 자기가 가진 기업의 가치가 올라가는 거랑 또 느낌이 완전 다른 거잖아요. 음.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 이제 당연히 나는 이 토큰 가격 부양을 하는데 너 내 힘을 쓸 거야, 많이 할 거야라고 파운더는 말하겠죠. 근데 이제 밖에서 보는 사람 입장, 결국에 토큰을 사주는 사람은 파운더가 아니라 다른 사람들인, 그러니까 밖에서 봤을 때는 뭐야, 쟤는 저 파운더인데 토큰을 빵개 갖고 있네. 저거를 내가 왜 삼? 이라는 생각이 나올 수가 있다고 저는 생각해요. 음. 그래서 네. 저는 그래서 이게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까지 봤던 거는 뭐야 여기서 펌핑하네. 여기서 사야지." 이런 그러니까 디맨드가 빌리브를 통해서 생기는 게 아니라 제가 생각하는 건 오히려 예를 들어 만약에 스트라이프는 너무 크다. 뭐 벤모도 상장했나? 어쨌든 뭐 벤모 같은 애가 있다고 쳐요. 그러니까 이미 레퓨테이션이 있는 거야. 이미 서비스가 있고 사람들이 그 서비스를 알고 파운더도 알고 그러니까 되게 잃을 게 많은 팀이라고 해야 되나? 그런데 걔네가 이런 모델을 통해서 레이징을 해. 뭔가 토큰 런치를 한대. 그러면은 사람들은 그걸 보고 사는 거지 그냥 빌리브에서 토큰 냈다고 사는 건 아닌 건 거죠. 그러니까 음. 모델이 방식? 모델 때문에 토큰을 사는 행위는 저는 그건 되게 초반에 스페큘레이션 말고는 쉽지 않다고 생각을 하고 '아 쟤네 되게 잘 될 것 같은데 이런 모델 활용해서 하네?' 그러면 그냥 거기서 사는 거죠. 그래서 뭐 어떻게 설명해야 맞는지 모르겠는데 어쨌든 그러니까 이거를 스페큘레이티브하게 산다기보다는 내가 그냥 그 기업이 잘 될 것 같아서 사는? 그러니까 내가 테슬라를 사려고 테슬라 사는 거지 그게 뭐 주식의 뭐 무슨 방식이어서 사고 이런 건 아니잖아요. 내가 테슬라를 사려고 뭐 키움증권을 쓰고 투스증권을 쓰는 거지. 그냥 고런 식으로 쪼끔 더 발전하지 않을까? 음. 확실히 그런 거래량을 통해서 그 파운더가 수익을 얻는 형식과 그 파운더가 토큰을 일정량 보유한 그 전통적인 뭐 ICO 뭐 레이즈 형식, 이게 약간 혼합적으로 발전할 수도 있겠다라는 응응. 생각도 해요. 왜냐면은 이제 크립토가 이래서 참 좋은 게 모든 게 컴포저블 하잖아요. 그래서 거래량이 나왔을 때 뭐야, 토큰을 생성했던 사람의 프라이빗 키가 있으면은 그 사람이 어떤 특정 풀의 거래량도 취하면서 뭐 토큰의 일정 개수를 이렇게 초반에 이렇게 생성됐을 때 가고, 약간 그러한 어 뭐랄까, 로직들이 많이
만들어질 수도 있으니까 미래에 이런 온라인 인센티브 얼라이먼트 문제는 또 조금 발전할 수 있다. 예. 그 정도로 마무리하면 될 것 같아요. 좋습니다. 스트라이프. 네, 스트라이프도 최근에 지금 여기 보면은 잠깐만요. 화면을 공유할게요. 얘네 발음을 어떻게 해? 프라이비야? 프리비야? 프리비. 프리비가 스트라이프에게 인수를 당해버렸습니다. 이거는 진짜 대박인 것 같아요. 그래서 이거 관련해서 트윗으로 제가 재밌는 거 본 게 뭐냐면 이제 스트라이프가 크립토 온오프 램프에 필요한 모든 스택을 다 갖췄다. 오, 저 스트라이프가 똑같은 거 본 것 같아. 이거 한 트윗 좀 띄워주시죠. 못 찾고 있어가지고. 제가 보내드릴게요. 채팅에. 네. 그 드래곤플라이에서 쓴 거 아닌가? 맞아요. 그 어떤 아저씨가 써줬는데. 되게 맞는 말이어서 저도 이걸 공유하려고 했거든요. 네, 한번 링크를 보내주시면 여기다 띄워보겠습니다. 그 프라이빗 챗에 올렸어요. 네, 오스틴 마라짜 형님이 말씀하십니다. 스트라이프는 이 CEX 중앙화 거래소를 완전히 우회해버리는 스택을 만들어 버렸다. 이 사람은 그래서 여기서 이제 원래 같으면은 이 메타마스크 시대, 구시대죠. 구시대에는 법정화폐, 중앙화 거래소, 그리고 그냥 지갑 앱, 그리고 앱까지 이렇게 유저 전이가 이루어졌다면 이 프리비 시대에서는 법정화폐에서 중앙화 거래소에서 그냥 앱으로 간다. 뭐 이거 똑같은 거 아니야? 어차피. 이거는 이 사람이 아니지. 여기서 이제 원래는 우리가 바이낸스에서 예를 들면 바이낸스에서 팬텀이나 메타마스크로 간 다음에 거기서 앱으로 보내잖아요. 왜 생각해 보면. 근데 그 팬텀이랑 메타마스크를 이제 건너뛰는 거지. 왜냐면 앱에 인베디드 월렛이 이제 앱 내에서 만드는 월렛이거든요. 프리비가 하는 일이 사실상. 그러니까 앱 내에서 월렛을 만들 수 있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 그러면 그냥 내가 예를 들어 예시 뭐 펄프덱스 하이퍼리퀴드 쓰는데 하이퍼리퀴드에다가 1,000불을 넣고 싶은 거야. 그러면 내가 원화가 있어. 그럼 원화로 바이낸스에 가면 안 되죠. 원화로 업비트 갔다가 바이낸스 가서 거기서 뭐 메타마스크 갔다가 하이퍼리퀴드 가야 되는데 그 메타마스크를 날리는 바로 하이퍼리퀴드로 가는 게 이제 크리비의 역할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 아저씨가 이 프리비가 도입이 됐을 때 이 CEX로 가는 과정이 사라진다라는 거를 표기를 안 한 것 같아요. 지금 그러니까 이게 현재고 이게 지금 진짜 현재고 여기서 이 CEX가 사라지면은 이 피앗에서 앱으로 가는 데 있어서 한 단계가 사라진다라고 말을 하고 있는 거거든요. 근데 그렇게 되면은 어떻게 되는 거야? 그럼 바이낸스 뭐 이런 데 뭐 망하는 건가요? 근데 제 생각에 얘는 약간 좀 그러니까 뭐라고 내가 만약에 온체인 정말 만약에 하이퍼리퀴드가 바이낸스를 대체해요. 라고 하면은 프리비를 통해서 이제 그게 가능해진다이지 스트라이프가 바이낸스를 만들 수는 없잖아요. 그렇지 않아요? 왜냐면 온체인으로 돈을 보내는 과정을 보통 중앙화 거래소를 사용을 하잖아요. 네. 지금 바로 온체인으로 온오프램프가 이제 되는 경우도 있지만 좀 스트라이프처럼 인프라가 광활하게 만들어져 있진 않잖아요. 그래서 이제 스트라이프로 그 법정 화폐 자체를 바로 앱에서 써버릴 수 있는 인프라가 갖춰지면은 그때 이제 중앙화 거래소가 아예 있을 필요가 없게 된다라고. 그러니까 그 트레이딩 관점이 아니라 그냥 그 운송 수단으로서의 CX를 말하는 거군요. 네, 맞아요. 왜냐면은 사실 생각해 보면은 이제 예를 들면은 요즘에 애플페이를 이용해서 바로 자기네 앱에서 결제 지원해주는 애들 많지만 대부분의 경우는 우리가 뭐 예를 들면 어디에다가 뭐 예치를 하고 싶어. 그러면은 중앙화 거래소를 거쳐서 처음에 이제 온체인에 돈이 아무것도 없다는 가정하에 그냥 내 돈을
거래소에 보내서 거래소에서 온체인으로 보내잖아요. 근데 이제 그 과정이 아예 생략되어 버리면 그림이 또 굉장히 달라진다. 온체인으로 진입을 할 수 있는 유저들의 수도 증가할 거고 자본도 훨씬 더 들어갔다 나가기가 쉬워지고 그렇게 해서 이런 뭐랄까 블랙박스 같은 앱들에 대한 수요가 어느 정도 날지는 나도 모르겠어. 왜냐면은 거래소도 거래소 나름대로의 비즈니스 모델이 있으니까. 그리고 사실 브릿지로도 쓰기 굉장히 편하거든요, 거래소. 그래서 아무래도 그런 뭐라고 해야 돼? 백화점? 백화점 같은 느낌인가요? 맞 이제 프리비를 이용한 스트라이프 결제가 이제 진짜 이커머스 같은 느낌이고 이 중앙화 거래소는 옛날에 우리 백화점 가서 뭐 샀던 그런 느낌으로 전락을 할지도 모르겠다. 그럴 수도 있을 것 같아요. 확실히 중앙화 거래소가 이제 못하는 부분, 그러니까 못하는 부분은 디파이 컴포서블하게 하는 그런 부분들이 이제 거래소가 모르겠어. 못한 걸 수도 있고 안 하는 걸 수도 있고 모르겠는데 어쨌든 간에 온체인에 자산이 있어야 그걸 가지고 여기 보면은 스테이블 코인 일드를 주든 아니면 뭐 이걸 가지고 자동으로 뭐 랜딩을 해가지고 원하는 사람은 더 큰 일들을 자동으로 주든 뭔가 이것저것 해볼 수 있잖아요. 뭔가 이제 그런 어떤 컴포서빌리티가 내가 바이낸스에 갖고 있는 돈은 그걸 못하는 거죠. 그러니까 여기서 말하는 스트라이프를 통해 갖고 있는 돈은 사실상 이제 온체인 프리비를 기반으로 한 온체인 월렛의 돈인 거고 그렇다고 하면 이제 온체인 데이터인 거고 그렇다고 하면 이제 수많은 것들과 다 레고 블록이 되는 거니까 거래소는 못하는 것들을 이제 좀 언락을 할 수 있다라는 부분이 좀 있는 것 같아요. 그리고 온체인 기반으로 어떠한 유스 케이스를 구현하는 앱을 이렇게 만드는 사람과 그거를 어떻게 자기네 스택에다가 이게 도입을 하고 싶은 사람. 예를 들면은 지금 제가 재밌는 걸 제가 본 게 뭐냐면 디크립트라고 하는 미디어 기업이 있어요. 거기 러그 라디오의 파로크라고 하는 애가 같이 하는 그 미디어 브랜드인데 걔네가 미리어드 마켓이라고 하는 그 프리딕션 마켓을 만들었어요. 근데 네. 걔네가 그 프리딕션 마켓을 그 디크립트 사이트에다가 그 기사 중간에 넣어놔. 그 어, 어. 기사가 예를 들면은 그 트럼프와 일론 머스크가 쌌다. 언제 화해할 것인가 하고 이렇게 그 있어. 목록이 이렇게 몇 월 며칠 이렇게 있는 거예요. 그 기사 응, 응, 중간에 내가 베팅을 할 수 있게. 응. 근데 기존에 온체인에 돈 없는 사람들 그 베팅 못 하잖아요. 근데 프리비가 그쵸. 있으면 그리고 법정 앞에 그 스트라이프로 바로 그 돈 충전할 수 있다면 대박인 거지. 그러니까 약간 금융화된 유스 케이스들을 자기네 그 앱이나 플랫폼에다가 조금 더 자유롭게 연동하기가 쉬워진다가 있는 것 같아요 지금. 그러게요. 저는 사실 스트라이프를 그렇게 많이 실제 유저로서 써보지는 않았는데 스트라이프가 갖고 있는 기능 중에 이제 피앗을 언램프하는 거 그런 것도 있는지는 잘 모르겠어요. 있겠죠? 뭐 그, 뱅크로부터 바로 돈 빼가지고 뭔가 이렇게 해서 그 돈으로 페이먼트를 하니까 되겠죠? 그 그것도 아마 저는 이제 카드를 연동해서 그냥 결제만 해봤거든요. 그러니까 애플페이 그러니까 스트라이프라고 하는 플랫폼 자체가 내가 카드를 등록하면은 그거를 그 다른 웹사이트에 가서 이렇게 그냥 결제할 때 바로바로 내 결제 그 정보가 로딩이 되는 서비스로 저는 그냥 사용자 입장에서 그렇게 보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스트라이프 아이디가 있는 사람들은 예를 들면 뭐 카카오뱅크 카드를 이렇게 등록을 해놨으면은 뭐 걔네 자체 그 예를 들면 어떤 플랫폼에 들어갔을 때 뭐 스트라이프로 결제하기 딱 눌렀을 때 그냥 다 되는 거야. 대신에 이제 프리비가 거기 있으면 내가 이제 뭐 트위터 아이디 같은 거 있으면은 프리비가 그 카드와 나의 트위터 아이디를 이제 연동을 해가지고 자동으로 그 지갑 주소도 만들어주고 결제를 하게 해주는 거죠. 그래서 이제 프리비가 여기서 해결을 하는 거는 어, KYC라고 해야 되나? 그냥 이제 사람의 그 아이덴티피케이션에 대한 문제 그리고 그 주소 만드는 거 온체인 주소 만드는 거에 대한 문제
그거를 해결을 해 줌으로써 훨씬 심리스한 경험을 만들어 준다? 음. 이런 것 같아요. 맞아요. 음. 흥미롭네요. 진짜 근데 프리뷰는 저희 서비스에서도 이제 프리뷰를 연동을 해 봤었는데 사실 그냥 이제 뭐라고 하지? 개발 관점에서 이걸 이제 도입해 본 사람으로서는 사실 프리뷰의 기능이나 기술이 정말 별게 없긴 하거든요, 진짜. 사실 이런 서비스가 되게 많고 비슷한 게 진짜 많고 프리뷰는 정말 영업 하나로 차별화를 한 케이스긴 한데 참 보면은 막 엄청나게 기술력이 좋고 뭐 제품 잘 만들고 그러는 것도 중요하긴 하지만 이 메타의 딱 그 시대의 흐름에 딱 그 적절하게 빌딩해 왔고 적절하게 좋은 팀에 적절하게 좋은 기술력을 갖고 있는 딱 고 위치에 있었던 팀인 것 같아요. 그래서 너무 럭키하게 잘 된 것 같다. 되게 축하한다. 요런 인상을 좀 받았어요. 뭐 그 퍼플렉시티 CEO도 그런 말을 했었어요. 그 인터뷰어가 그 팟캐스트 같은 데 등장해서 이 정확한 질문이 뭔지 모르겠는데 아무래도 이 자기네들이 GPT 래퍼라고 하는 말에 대해서 이렇게 비판에 대해서 이렇게 대답을 하는 거였거든요. 그러니까 생각해 보면은 우리 GPT 래퍼 맞다. 근데 사실 챗 GPT도 그 GPU 래퍼다. GPU도 실리콘 래퍼다. 실리콘도 돌 래퍼다. 뭐 이런 식으로 이제 얘기를 하는 거 있잖아요. 그러니까, 예예예. 그러니까 얘기가 그러니까 이런 사업 같은 거는 그런 것 같아요. 그냥 디스트리뷰션 최근 이제 요즘에는 이 얼마나 잘 알리냐 영업과 마케팅의 맞아. 그 무게가 조금 훨씬 더 많이 실리는 것 같아요. 왜냐면은 저도 이제 바이브 코딩을 뭐 해가지고 뭘 만들 순 없지만 그래도 이거 만들어줘 뭐 엄청 허접한 뭐 블로그 프론트엔드 만들어줘 이런 거 만들어주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저 말고도 시간 더 많이 쓸 수 있는 사람들은 그걸로 더 대단한 걸 많이 만들잖아요. 그래서 여기서 이제 차별점이 되는 건 결국 브랜딩과 얼마나 많은 파트너십과 어떻게 이거를 유통을 하냐의 문제인데 이제 그렇게 따지면 저는 그래서 프리비가 참 잘한 친구들 같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맞아요. 완전 동의합니다. 그 굉장히 오래된 기술을 가지고 어둠션을 잘 좋은 가장 좀 프렌테크가 시작이었죠. 이제 핫했던 것들을 쫙쫙쫙쫙 도입하면서 이름을 딱 각인시킨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지난주에 저희가 크립토 카드 얘기를 했었잖아요. 근데 크립토 카드 같은 경우에도 지금 이제 굉장히 경쟁이 치열한데 결국에는 디스트리뷰션 싸움이 될 것 같은 거예요. 왜냐면은 물론 당연히 뭐 로케이션 안 되는 거 이런 거는 다 제끼고 다 비슷하다고 했을 때 몇 개 안 남긴 하는데 그럼 탑5 안에서는 어떻게 그 디스트리뷰션 잡냐 막 이런 생각이 드는 거죠. 그래서 이제 약간 우리 예전에 대학교 가면은 처음 들어갔을 때 학생증 카드 만들잖아요. 근데 그 학생증 카드 만드는 은행이 있잖아요. 주거래 네. 은행이 되는? 근데 저는 생각보다 그 은행을 안 벗어나는 것 같거든요. 그러니까 맞아요. 예를 들면 저 군대에 있을 때 나라사랑 카드 나오거든요. 그거 전역하고 예예. 나서 2년 동안 썼어요. 그러니까. 저는 대학교 때 우리은행 카드였는데 그냥 거기서 정해 준 거란 말이죠 그냥. 뭐 내가 선택적 한 것도 아니야. 따져 보진 않았어. 근데 그냥 정해 줬는데 그걸 쓰고 나니까 잘 안 벗어나게 되는 뭐 얼마나 하겠어 이자 차이가. 그러니까 막 몇 퍼센트 안 되니까. 그래서 그 대학교의 우리은행 그 나라사랑 카드의 그 카드 같은 그 포인트를 잡는 게 결국엔 관건이겠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게 뭔지는 모르겠는데 그걸 잘 연구를 해 보고 싶다라는 생각도 좀 들고 어쨌든 네, 디스트리뷰션이 중요하다. 네. 확실히 지금 싸움 자체가 막 엄청 혁신적인 테크를 만들자 막 이런 거는 제가 봤을 때 굉장히 소수의 천재들이 하는 일이고 대부분의 사람들은 그냥 걔네들이 무언가 개 멋진 기술을 내가 사용하기 쉽게 만들었을 때 그걸로
작은 비효율만 조금 개선을 하면은 진짜 성공하는 시대 같아요. 제가 봤을 때. 그래서 그런 거를 다들 한 번씩 찾아봤으면 좋겠어요. 저도 많이 찾고 있습니다. 아, 오케이. 재밌었습니다. 네, 오늘 이야기하다가 벌써 1시간이 지났는데 오늘도 와주신 페퍼님 정말 감사하고요. 다음 주에도 좀 이런 오늘처럼 재밌는 이야기 많이 하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See you.